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최근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지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초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수순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럴 경우에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더 높아지면서 서민들이 오히려 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성목 원장님을 모시고 서민금융의 현 주소를 짚어보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금융감독원에 계실 때 금융기관의 저승사자 로 많이 불리우셨잖아요.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근데 인상은 거의 오히려 수호천사 좀 같으신데,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보다는 서민금융의 전도사로 또 많이 불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서민금융을 어떻게 또 설명을 해주실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금감원을 퇴임 후에 우리 연구원을 직접 설립하신 거잖아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연구원을 설립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 한국은행을 거쳐서 금융감독원 이게 한 34년을 근무하고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보람이 있었을까? 제가 의미를 두고 싶은 일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사채 시장을 양성화시킨 일입니다. 대부업.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01년부터 사채 피해 신고를 직접 받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이런 일을 쭉 해왔습니다. 물론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니 카드 정보유출 사태니 이런 것도 했었고 보이스피싱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진짜 그 사채 때문에 죽으려 하는 그 서민들 전화를 받으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이제 금감원을 나와서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왜 그 증권이면 증권 감독, 증권 산하의 증권 관련 연구, 자본시장 연구원, 그렇죠.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 그쵸? 은행 쪽에는 한국금융연구원 다 있는데 왜 서민 쪽은 없을까? 정말 서민들은 어렵고 진짜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더 연구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이제 모여서 2017년 9월에 비영리 사단법원으로 인가를 받아가지고 서민금융연구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출범한 지 2년이 이제 조금 더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연구원에서 2년 동안 어떤 활동, 어떤 업적을 좀 남기셨나요? 대부업체까지도 갔는데 돈을 못 빌린다? 그럼 어디로 갈까? 저는 사실 금감원에 있을 때도 그 조사를 못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와서 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올해로 이제 두 번째 결과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상담입니다. 이 채무자들, 어려우신 분들한테 어떤 답을 찾으려면 진단이 잘 돼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가정경제 주치의라고 해서 주치의도 양성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도적인 대안도 만들고 있고. 예.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가 신용회복위원이라든가 이 집행기구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건의도 하고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금융이나 국회에다가 직접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당국을 제가 이제 출입할 때 그분들한테 저도 사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자들의 어떤 실태라는 거 이런 걸 여쭤보면 데이터가 없다고 사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직접 연구원에 계시면서 들여다봤을 때 우리 서민금융의 현실 어느 정도 좀 심각하다고 보고 계세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금융 이쪽은 금감원에서 금융위에서 허가를 해준 것도 아니고요. 그죠, 불법. 그냥 불법이기 때문에 현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있을 때도 조사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 갤럽이나 이런 데 통해서 이렇게 조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사채 이용 규모가 지금 7조 한 천억
이게 40만 명 정도가 사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이제 매년 대부업체도 못 가고 사채 쓰는 사람도 얼마나 될까, 얼마나 매년 흘러가고 있지 보면은 이제 8만에서 한 13만 명씩 매년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한 40만 명에다가 한 50만 명이 넘게끔 사채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아까 7조 원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예. 매년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8조, 10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규모는 정확히 갤럽도 사실 파악하기 힘든 차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사채 밑에 지하에 있는 쪽이어서 사채 쓰는 그렇죠. 분들한테 면담을 한들 뭐 도와주도 않을 건데 그렇죠. 그걸 정확히 안 하거든요. 이 은밀한 속성이 있는 게 사채입니다. 그래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50만 명 이상이 될 것이고 규모는 한 8조에서 10조 원 될 것이다. 근데 1년에 지금 2018년 2월 달에 이제 대부업 금리가 그 3.9% 포인트 내려왔거든요. 네네. 27.9에서 24로. 네. 그때 보니까 거기서 한 8만여 명이 이제 신규 대출이 안 돼 가지고 탈락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이제 또 낮춘다 했을 때는 또 뭐 폭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업체 또 탈락이 돼서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러면 지금 사실은 24%인 것을 이제 20% 또는 22%로 낮추는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진정한 서민을 위한 거라면,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클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 24%가 상당히 높은 금리고요. 예. 낮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네. 이게 낮추는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5년도부터 제가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라 해서 한국 이지론, 이제 법인 명칭이 한국 이지론이었었는데 예, 예. 2005년도에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들, 은행부터 시작해서 제가 할 때는 대부업체까지 다 상품을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나는 어디서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자기 정보를 넣으면 이제 그 낮은 금리부터 나한테 유리한 대출부터 뜹니다. 예, 예. 지금도 이제 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내 상황에 비추어 봐서 내 신용도에 비추어 봐서 가장 유리한 대출이 뭐지? 이게 찾아가다 보면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낮춰야 되는 것이지. 그냥 법으로 예를 들어서 24%를 20으로 낮춘다. 뭐 한 15로 낮추면 더 좋지 않겠어요? 10으로 낮춰버리든가?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금 득과 실을 따져야 된다 항상.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24에서 20으로 낮추면 최소한 이거는 27.9에서 24로 낮출 때 비교해 봤을 때 약 8만여 명이 이제 탈락이 돼서 대출을 못 받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얻는 이득은 뭐냐면 지금 대부업 쓰는 사람들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7등급 이하 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봐서 그분들이 4%포인트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그 얻는 이득이 한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1,100억 원 정도 예. 1년에 그 정도 금리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득이에요. 득이에요. 얻는 거예요. 예. 잃는 건 뭐냐? 잃는 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8만여 명이 그 대출을 못 받고 와가지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한 10%, 15%는 사채 시장을 가야 되는데 그럼 사채 시장 금리는 얼마지? 그 뭐 대부업 협회 이제 불법 사채 신고를 받고 있으니까 금감원에서 받고 있으니까 그 평균 금리는 210%가 됩니다. 200이요. 연 210%가 됩니다. 예. 아이고. 그러면 그걸 이제 대략 그 사채를 쓸 위험에 처해져 있는 규모를 보면 약 8만여 명에 한 2조 8천억이 돼요. 2조 8천억이. 예. 근데 거기서 10%만 가도 2,800억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득은 1,100억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8만여 명이 도태가 돼가지고 나락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사채를 그 고금 220%짜리 쓰는 사람들이 한 10%만 우리 통계로 보면 그 정도 가고 있는데 간다 했을 때 그 2배, 3배 예를 들어서 그 피해가 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게 훨씬 훨씬 많지요. 많다. 아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실 지금이 얼마나 초저금리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문제는 금융기관에 있는 게 아닌가. 왜 문턱을 높여야 되지? 본인들의 조달금리도 이제 엄청나게 낮아졌을 것 같은데 24에서 25로 낮춘다고 해서 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뭐 당연히 의문이 가는 예. 일이고요. 그런데 이게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용 우량 하신 분들한테는 저금리가 통하지요. 예. 한국에서 금리를 낮추면 이게 통하는데 네. 이 밑에 저신용자나 그 저소득자들한테 가면 정말 그만큼 이제 부실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삶이 어려워지니까 예, 예. 부실 확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내는 분들한테 이자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그룹에서는. 그래서 사실상 한국은행에서 뭐 금리를 제로로 가져가더라도 이쪽 그 어려운 사람 시장에서는 그 부실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100원을 100사람한테 빌려줬는데 네. 보통 그 대부업체 가면 25명, 20에서 25명 정도가 돈을 못 받게 되는 확률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돈을 이용하는 분들이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24만 원을 1년 동안 24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네네. 이자로. 네. 그럼 124만 원 내는데 4%를 내렸어요. 그럼 120만 원만 예, 예. 내면 돼요. 4만 원을 절감해 줬잖아요. 근데 그 시장에 가면 그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4만 원이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게 감사하는 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업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신용도에 따라서 차별화시켜야지. 24라고 해놨는데 왜 똑같이 24를 다 받냐. 거기는 뭐 신용도 좋은 사람도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낮게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차피 또 국회 낮출 거 아닙니까? 지금 받아놔야지요. 아이고.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네요. 불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리는 이 서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토론을 신랄하게 토론을 해서 어려운 분들의 얘기를 담아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럼 이런 뭐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정리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지 않고 이런 금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어떤 방안 혹시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네네. 24%까지 이제 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성급하게 낮추는 것보다는 고객이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갈 수 있게끔 이거 지금 매출의 그 대출 금액이 100억 원 이상만 돼도 금감원에 다 등록을 해요. 금감원에서 검사를 나가고 대부업체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대부업체까지도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 거기에 다 상품을 등재를 하라고 그래요. 네네. 예를 들어 불법 채권 출시 이런 건 못 하니까 지금은 등재를 시켜놓고요. 고객이 예를 들어 5%짜리 뭐 7%짜리 10%짜리 차등화 시켜서 뜨게끔 만들어서 가져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까지도 상품이 안 뜬다. 대출이 안 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금융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줘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복지 쪽으로 연계를 시켜야 된다. 복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빚을 지금 막 기존에 빚이 많은데 복지 쪽으로 시혜 차원에서 돈만 주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거는 워크아웃이나 개인 희생을 통해서 기존 채무를 정리해주는 작업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복지 쪽으로 도와주는 걸 택해야지. 그렇죠. 24% 넘게 막 30% 40%짜리 사채시장 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그런 그 실도 많지만 자살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사회 문제로도 연결이 된다. 지금 하루에 37명, 40여 명씩 자살하지 않습니까? 조사해 보면 반 이상이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제가 사채 피싱을 처음 받으면서도 정말 그 일가족이 막 저수지로 차 몰고 들어가고 막 그 유서가 뭐 유서가 아니라 애한테 그러는 거죠. 집에 가면 사채업자가 기다릴 거야. 차라리 죽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직접 또 나는 목격을 직접 하셨어요. 그런 걸 듣고 상담을 받으면서 피가 참 거꾸로 솟는 심정이죠. 젊은 뭐 여자분한테 전화가 와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보니까 몇 시까지 차 갈 테니까
옷 다 가방 싸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뭐 문서 쓸 안타깝네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경찰서 얘기해서 빨리 좀 잡아줘서 해서 잡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게 이게 이 시장을 정확히 알면 그러네요. 사채장 엄청 무섭다는 걸 알면 이자율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된다. 것이다. 나는 철칙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데 예.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예. 거예요. 이제 약간 화두를 좀 바꿔서요. 금융당국에서 지난 6월이었나요? 우리 원장님을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보이스피싱이 이제는 다들 알 법도 한데 아직도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지 어떤 현상인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홍보대사로서. 제가 그 2014년, 2015년도네요. 네네. 2015년도에 이제 그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연간 피해액이 한 2천억 정도 됐었는데 이제 2016년에는 1년 동안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1,300억까지 줄여놨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지금은 작년 말로 보면 6,400억까지 올라왔어요. 연 6,400억까지. 되게 높아졌네요. 그러니까 다시. 그게 이제 2, 4, 6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 예. 2천억, 4천억, 6천억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은 그 6,400억이 전부냐? 그는 본인이 이게 돈이 빠져나간 걸 알면 신고를 안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돈이 다 찾아간 걸 아는데 바보처럼 신고해서 뭐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부끄럽고 당했다라는 거에 그보다 대해서. 사실 더 많으면 많았지, 예. 그죠? 훨씬 더 많을 그쵸.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을까? 사기범들을 수법을 미리 알아서 막을 수도 없고 힘들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경찰, 뭐 방통위 이런 데 협업을 했어요. 협업을 해가지고 네네.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공개를 하자. 그래서 그놈 목소리를 공개를 했죠. 예. 그놈 목소리 한번 공개를 하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 아이템이. 적은 목소리를 그대로 놔두고 아군은 변조를 하고 이제 피해자는 변조를 하고 이 작업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아니지 또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여성분이 하는 거만 여성분이 사기 치는 거 이거 뭐 그녀 목소리 뭐 세 번째는 이제 훈계형 예를 들어서 뭐 자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사나 뭐 전화 받으면서 이렇게 훈계하는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그 사기범한테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훈계를 해요. 예? 그 훈계형만 또 모아서 또 이제 그분 목소리.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이거를 다 이제 묶어가지고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분석을 해보자. 뭐 그러니까 그 사기범들이 뭐 범지 연루, 뭐 경찰청 뭐 이런 식으로 그 용어를 뽑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네 번을 이제 방송 3사 통해서 나갔죠. 그러고 나서 갤럽에다가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 목소리를 아십니까? 국민들 대상으로. 그래서 한 천여 명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44%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분들은 안 당하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안했던 것들이 이거는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통신사부터 막아야 된다. 통신사.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뭐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국제전화입니다 하고 안내 좀 해주세요. 통신사. 그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그래서 그거를 뭐 3개 통신사에 제안도 하고 하면서 이제 SK가 제일 먼저 그걸 도입을 했었죠. 그래서 국제전화입니다. 근데 이게 문자로는 뜨는데 노인분들은 또 나중에 보잖아요. 문자를 이렇게 쫙 보도 않고 전화부터 받잖아요. 급하니까. 그래서 음성으로 이제 알리도록 했는데, 뭐 통신사 내가 쓰는 것도 일본의 동경에 엊그제 일 있어 전화했는데 거기 전화가 오는데 안 알리더라고 또. 그래서 뭐 대표들 만나 왜 안 알려주십니까? 그거. 그랬더니 전화 요금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그럼 전화 요금은 그건 문제가 안 되지요. 전화 요금 때문에 통신사가 얼마나 지금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전화 요금 때문에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안내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전화 요금을 얘기.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지금은 내 홍보 대사로서 하게 된 게 그런 목소리 이런 걸로 해서 옛날에 감축시킨 공적, 그 국민 훈장을 또 받은 그 공적 이런 걸 인정해 준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통신 3사 어디가 보이스피싱 가장 잘 막고 있는지 공개를 하자. 순위를 매겨서. 뭐 나오잖아요. 통신사들이 어디 통신 이용하는지 사기범이 그거 뭐 아니 피해자가 그거 가지고 몇 번만 뭐 한 달, 두 달만 조사해서 계속 발표하는 거죠. 통신사들이 알아서 예방을 할 것이다. 열심히 막겠죠. 다른 거 홍보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은행들은 순위를 공개합니다.
대포 통장 순위 네, 네. 이런 걸 맞아요. 공개를 해요. 예. 제가 있을 때 도입했는데 은행들은 열심히 막아요. 그런데 들어올 때 막고 은행에서 막고 경찰이 잡고 단계별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마지막 질문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서민 전도사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올해 초에 머니테라피라는 금융 가이드 책을 또 출간을 하셨는데요. 그 책의 내용도 좋고 우리 시청자님들께 어떤 금융 가이드 뭐 이렇게 하시면 뭐 금융 활동 잘 하실 수 있다는 거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재테크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기를 안 당하고 우선 내 것을 잘 지키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많은 빚이 있을 때는 정부에서 만든 좋은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빨리 치유를 해서 건강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책을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인생에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 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근데 책 읽는 문화가 아니에요. 요즘은 유튜브나 예. 사실 듣는 문화지 맞습니다. 읽는 문화가 예.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효과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그게 한 분한테 읽혀져 가지고 그분 인생이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연구원을 하면서 앞으로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바른 얘기를 네.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 네, 그리고 네. 고상한 그 연구보다는 발로 뛰는 현장을 뛰는 연구를 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노피싱 관련해서 우리 대책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보이스피싱 관련 기관들 다 모여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추진을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채무 상담, 채무 상담도 이제 언택트 시대 아닙니까? 오시라 가시라 하면 안 되고 화면으로 어떻게 상담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사실은 이런 기관이나 이런 분들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예. 나쁜 의도는 아니라면 그래서 미약 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원을 만들어 가겠고요. 네. 저 개인 또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사명감을 참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금융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또 피해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